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와 일부 내각 인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의 진용이 점차 갖춰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인선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 서양호 구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발표에 나섰습니다. 크게 경제, 외교 안보 라인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차 인선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 그리고 총리를 발표했는데 그때는 아마 개혁과 통합이 핵심 방점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이번 2차 인선에서는 주로 안보와 그리고 외교, 경제 라인을 인사를 발표했는데 오늘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전문성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외교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전문성을 확보했던 관료와 그리고 시민운동을 했던 그 경제 전문가들을 인선했고요. 그 이면에는 또 각각의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반기문 총장, 안철수 전 대표의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한데 그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데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통합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전문성과 통합이라고 하는 두 키워드가 이번 인사의 숨은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역시 오늘 인선 내용의 키워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상당히 그 발빠르고 다시 그 정상 궤도로 돌아온 속도를 다시 맞추는 그런 그 인선이었다 봅니다. 당초는 청와대에서는 오늘 주말에는 일정이 없을 것이라고 취임 후에 계속 바빴기 때문에 아마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격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사실 인선입니다. 이번 인선이 보면은 외교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그런 중요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그 검찰 개혁하고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의도했던 그 시기에 그걸 의도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술자리에서 서로 회식에서 돈 봉투가 나오면서 이제 사표를 내게 되고 또 전격적인 뭐 서울지검장 인사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게 검찰 개혁이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 자칫하면은 이게 블랙홀 같은 거거든요. 어떤 수사권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나중에 역대 정부가 검찰 개혁에 손을 댔다가 상당히 그 블랙홀에 빠진 경우도 있고 해서 엉뚱한 다른 소음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빨리 다시 이제 필요한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오늘 중 발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당겨서 서둘러 다시 그 국정의 중심, 국정의 주요 좌표를 잡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통령의 첫 100일 동안, 대통령 첫 한 달 동안 중요한 게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외교 안보에 지금 남마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은 재빨리 그래서 그 사실 그 인사가 왜 늦어지느냐에 대한 약간의 그 의구심과 또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격적으로 다시 발표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지금 국정의 동력, 국정의 그 기본 좌표와 속도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인선 내용을 총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차근차근 인선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합니다.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통찰력과 조정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획예산처와 기재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능력이 검증된 경제 관료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는데요.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정부의 삼중고라고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 적임자로 지목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민생 경제의 위기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문제부터 실물 그 경제라고 하는 현안 문제까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이분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해서 경제적 네.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고 또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아마 현안 갈등들을 잘 해결했던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현안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대통령이 가장 최우선으로 했던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을 맡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프로필도 나왔었는데 김동연 내정자 또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행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통과한 이력도 눈길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당시에 덕수상고라는 학교인데 덕수상고, 예. 설린상고에 함께 예. 지금 서울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소년 가장, 뭐 소녀 가장들이 사실 집안도 부양하면서 공부도 하는 이제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졸업하면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사실 당시로서는 은행이 뭐 괜찮은 직장이었죠, 좋은 직장이었죠. 거기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국제대학이라고 지금 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상당히 입지전적입니다. 청계천 판잣집 소년으로서. 근데 사실은 이 스토리와 함께 이 경제부총리라든가 강요를 발탁할 때는 과연 특히 직업 공무원 출신에서 발탁했을 경우에 그 평판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력이 우선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만약 실력이 없는데 이분이 뭐 코드 때문에 갔다 이러면 상당히 그 부처 내에서 실망감도 떨어지고 인사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텐데 그 상당히 추진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기재부 차관도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국무조정실장을 한 시기가 지난 정부 초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이었거든요. 당시에 뭐 사실상 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짜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풀어나갈 때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에 뭐 경제부처에서 아주 엘리트였고요. 뭐 그러면서도 이게 흑수저라고 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수성가 아주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그것들이 그 경제부처에서는 아주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기획재정부 원래 이제 경제기획원으로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획과 전략 그리고 조정을 하던 곳이어서 예. 경제부총리가 해야 될 특히 이제 서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삼중고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고 또 그 속도와 또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될 그런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령탑이기 때문에 그런 인선 문제에서는 상당히 그 평가가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인선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지명이 됐는데요. 역시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자 실천 운동가입니다.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 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해온 경험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부활한 자리인 만큼 누가 발탁될지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이 발탁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제부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에서 임명을 해서 아마 경제 정책에 대한 문제와 현안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누구야?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임명했다고 한다면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시민운동가하고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따라서 전문 관료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정책실장의 역할이 기존의 부처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면 아마도 정통 관료가 적임자일 텐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주요 국정 정책인 국정 아젠다를 관리하고 주요 공약들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요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 부분하고 소득 주도 성장론을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낙수 효과를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임금과 복지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내수를 진작하게 해서 다시 경제 전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론과 경제 민주화를 두 가지 관점에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챙기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하성 교수가 이제 정책실장에 내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된 김상조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 톱으로 나설 거라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하성 교수가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장하성 교수는 역시 예.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운동으로 아주 이름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장하성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예.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게 하겠다. 결국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은 그 기업이 좋아지고 주가도 오른다라는 이런 어떤 모범 같은 것을 보여주려고 실천적인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운동까지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뭐 그 거시 정책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책 내용이 무엇인지 비교적 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갑작스레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교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장하성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언론에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고 해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 동시발탁으로 재벌 두들기기, 뭐 재벌 폐기, 재벌 어떤 배싱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예. 네. 직접 오늘 장하성 정책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재벌을 두드려 패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그건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다. 다만 기업 생태계의 균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재벌 개혁을 했는데 그게 중소상공이나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하겠느냐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접근법 그리고 우리 이미 경제가 과거에 뭐 대출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정책 어떤 집중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 체계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회사로서 경쟁해야 되고 또 글로벌의 다른 글로벌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배려해서 어떤 기업 생태계를 이제 글로벌 수준에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책실장이 이게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예. 정책실장 했던 분이 뭐 다시 강요로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딱 트랙을 구분해 놨거든요. 정책실장은 코디네이터로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 각 정책의 장관들이 추진하는 것을 서로 점검하고 조율하고 현장과 실제로 이상의 문제를 서로 한번 대비해보는 그래서 조정하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와 함께 예. 좋은 어떤 맞짝이 되어서 어떤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인선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발표도 있었는데요. 먼저 국가안보실장 인선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아시아 정당국제회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제노동기구 의장, 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사드, FTA 등 안보와 외교, 경제가 하나로 얽혀있는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 정신과 함께 외교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 실장이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군 출신이 아닌 인사여서 더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역대 안보실장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군 출신들이 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군 출신이 아닌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는데요. 그것이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인데 기존의 안보실은 그 국방 외교 그리고 안보 각각의 수석이라든가 보좌관을 둠으로써 업무 전문성을 깼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아마도 북핵 문제 때문에 북핵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그리고 한중과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 등 외교 문제까지로 걸쳐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교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좀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용 그 실장이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조정관을 하면서 제네바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외교적인 현안 문제를 푸는 갈등과 조정 역할을 잘해 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 국방 문제가 소홀을 내는 문제는 아마 국방부 장관을 정통군 출신에서 임명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이 됐는데 역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에서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입니다.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금 이 시기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각 구성에서 성평등이란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입지 전적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초라는 타이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유엔 기구 최고위직에 올랐고 또 청문회 통과하면 최초의 외교부 장관이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커피 아난이 사실 예. 원래는 이제 그 KBS 영어 PD 출신이었습니다. 또 영어를 잘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장 국제 담당 비서관도 했고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이제 처음 이제 알려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때 그 통역을 예.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지고 언론계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고 하신 분인데 이후에 이제 그 재교부에서 국제기구 국장을 하면서 코피 아난 총장, 반기문 총장의 전임자였죠. 그때 사실 반기문 총장 직전에 이제 가서 임기를 시작했고 저 반기문 총장 시기 10년 내내 유엔 고위직을 하다가 또 구테레스 이제 반기문 총장 후임자가 사무총장직을 인수받을 당시에는 또 인수위 팀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엔에서 계속 그 정책 특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다시 발탁한 점에서는 상당히 한국 외교사에서는 새로운 어떤 장을 여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외교 역량.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외교를 유엔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그렇고요. 또 유엔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엔이 대한민국 같은 이 성공한 국가한테 기대하는 게 큽니다. 글로벌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글로벌의 한 그 사업을 위한 그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뭐 PKO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공해 오면서 이루어왔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무대에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을 이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계속 소프트 파워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우리의 4강 외교와 함께 병행해야 될 이제 그런 문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이제 주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그런 역할을 할 장관이라면 이 사실은 대북 문제라든가 4강 우리 주변의 한미 관계라든가 한일 한중 같은 것은 사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국가안보실장으로 정의용 실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미국의 드라마 중에 요즘 뭐 청와대에서 인기 있던 그 옛날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웨스트 윙이 이제 다시 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미국에 있었던 드라마 중에 또 마담 세크리터리라고 있습니다. 미국 예. 국무장관이 여성이거든요. 이게 올브라이트 말고 젊은 우리 강경화 후보자 비슷한 예. 어디 젊은 여성 장관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역할을 새롭게 해서 대한민국 외교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고 아까 국가안보보좌관 안보실장에게 나왔습니다만 예. 이게 재미있던 흥미로운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당 행정부의 경우에는 종종 이제 이 외교 전문, 국제 문제 전문을 썼습니다. 근데 민주당 시절에 전설적인 외교안보보좌관이 그 브레진스키죠. 이분은 저 외교 전략통이고요. 또 공화당실 부시 아버지 부시 때 보면은 스콧 크로프트라는 장군을 썼습니다. 뭐 우리도 또 그런 셈인데, 근데 지난 정부의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이 장군 출신들을 썼던 배경에는 당시의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남북 대치 관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대응 사격을 할까요? 이거 할 때 그 김관진 지금 안보실장이 이제 전 안보실장이죠. 묻지 말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그
응사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할 정도로 안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 바로 이런 군 출신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새로운 국면이고 새로운 외교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바로 그 합참의장과 바로 통하지 않습니까? 예. 최고 통수권자로서 항상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장관과 상황실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배치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경화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유리천장을 새로 뚫고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새롭게 발휘할 인물을 한 분하고 또 현안이 되고 있는 그리고 한미 한중 관계 문제는 역시 강화된 어떤 통일 외교 안보 특보와 안보 실장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이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선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다시 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 내용에 집중을 해서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리천장을 두른 파격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기준을 맞춰서 이번 인선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강경화 장관 후보자 상당히 스타일리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인사 잘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성평등 관점에서 벌써 조현옥 인사수석 최초 여성 수석,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최초 여성 보훈처장, 그리고 강경화 외부장관 첫 비외교관 출신의 최초 여성 외교부 수장 자리를 맡게 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한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선 내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유리천장 깨기가 계속 시도될지 아마 관심이 주목되는데 예전 같으면 여성들을 구색 갖추기 위한 주로 주요하지 않은 부처에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수석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에 파격적으로 기용함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양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질면에서는 한층 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인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인선에는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있었는데 문정인 연세대 교수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발탁됐습니다. 자, 먼저 문정인 교수는 그 대표적인 학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대북 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인물 아닙니까? 네네. 예. 네, 저 홍석현 특보 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우선 국제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교 안보 현안을 아주 국제 사회에 잘 전할 인물로 보이고요. 그 홍석현 특보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국신문협회 고문이자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을 하셨습니다만 전에 주미대사를 잠깐 역임하셨고 또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외교 라인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트라이레터럴 커미션이라고 조센나이 교수가 이제 회장으로 있는 이런 한중미 일이죠. 이 4개국 간의 어떤 고위급 외교 소통 통로, 이 안보 문제를 상의하는 통로라든가 또 그 한중일 현인회의라고 총리급 인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연례적으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리고 또 제주 평화 포럼을 함께 왔죠. 그래서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 외교 안보 인맥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그 수요와 통일 외교 안보를 위한 전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정인 교수의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비슷합니다만 이 제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문정인 그 교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참여정부 시절 혹은 그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해서 어떤 햇볕론자를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제주 해군기지 때 실제로 제주도 출신인 문정인 교수가 앞장서서 왜 우리가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한가를 역설했습니다. 그 제주 해군기지가 그다음 이명박 정부 때 큰 그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장 없는 평화는 없다라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도 발휘했고 이 미국 메릴랜드 대학 출신으로 영어, 일어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뭐 중국어 굉장히 막힘이 없고 그 인맥도 넓어서 그리고 최근에 신문 기고를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지도 또 강하고 해서요. 그 홍석현 특보, 문정인 특보 두 분이 대통령 측근에서 외교 안보 큰 정책 기조와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 소장님도 통일 외교 안보 특보 발탁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평가 부탁드릴게요. 특히 저는 홍석현 그 신문협회 고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보 불안,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는 얘기들이 선거철에 보수 야당 후보로부터 제기되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 외교 안보 역량,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미국 통인 홍석현 고문을 임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 외교에서 뭐 미국이 반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제재 국면에서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텐데 그와 더불어서 미국을 잘 설득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한국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남북과의 직접적인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미국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제재와 대화에 대한 양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홍석현 고문의 특보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기초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영두 전 국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